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4월 22일 월요일입니다. 자, 경찰 윗선이 국정원 직원의 대선 여론조작 사건 수사에 개입을 해서 부당한 간섭과 압력을 행사했다고 해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추리면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 서울수사경찰서 수사팀이 국정원 직원 김모 씨의 하드디스크 분석을 서울경찰청에 의뢰하면서 78개의 키워드를 보냈는데 달랑 4개만 추렸다는 것이 하나고요. 둘째, 경찰청 고위 간부가 여러 차례 수사팀에 전화를 걸어서 국정원 직원 김모 씨의 불법 선거운동 혐의를 떠올리게 하는 용어를 흘리지 말라고 지침을 줬다는 것이고요. 셋째, 국정원 직원 김모 씨의 하드디스크 분석 결과 대선 관련 댓글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그 문제의 12월 16일자 보도자료를 서울경찰청이 작성을 해서 수사팀에 내려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경찰 윗선이 사건을 수사하려고 한 게 아니라 무마하려고 팔 걷어붙였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 이 문제 잠시 후 탈탈 인터뷰에서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벌과 모피아의 함정에서 탈출하라. 종횡무진 한국경제. 재벌 개혁에 앞장서온 김상조 교수. 그가 한국경제에 던지는 8가지 질문. 우리가 몰랐던 한국경제의 진실을 파헤칩니다. 더 이상 경제 권력자들의 눈속임에 속지 마세요. 종횡무진 한국경제. 오마이뉴스가 만드는 책 오마이북. 앞서 말씀드린 경찰 윗선의 부당한 수사 개입,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의 민주당 진선미 의원을 전화로 연결하는데요. 이 진선미 의원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국정원의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 문건을 공개한 바로 그 의원입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이시죠? 네. 경찰 소관 상임위원회죠? 네. 네, 앞으로 바빠지시겠어요? 제가 사실은 언론에 보도가 안 돼서 그렇지 12월 그 날 이후에 지금 4개월 내내 경찰과 관련된 안행위 상임위 활동, 뭐 업무 보고 또 청문회 이런 거 할 때마다 그 문제 제기를 계속 해왔거든요. 어떤 문제 제기를요? 계속적으로. 경찰이 제대로 수사해야 하고 지금 이렇게 지연되는 것들 이러이러한 문제 있는데 그거 수사해 봤느냐? 또 바깥에서 이렇게 문제 제기가 있고 중간 수사 발표가 그게 매우 이례적인데 어떤 근거로 한 거냐 뭐 계속 4개월 내내 독려했어요. 저는 약간 뒤통수 맞은 느낌? 그래요? 제가 정말 경찰 상임위 그 안행위 활동을 하면서 언제나 그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진짜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왔고 시기가 문제일 뿐이지 정말 그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끊임없이 경찰이 신뢰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래야 그것이 사람들에게 수사권 독립이라는 부분이 명확하게 인식돼서 이번 내가 회기 동안에 그 기여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좀 제대로 한번 합시다. 맨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고스란히 당신들께서 그냥 발로 차신 거죠, 그 기회를. 그렇습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에서는 새롭게 이제 앞으로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나 이미 시작은 매우 역동적으로 시작했고 뭐 특별수사팀 꾸려서 뭐 제대로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것과 너무 대별되잖아요. 그렇죠, 경찰의 지금 현재의 모습은. 그렇죠. 그 문제는 좀 이따 한번 여쭤보고 지금 이제 그 제기됐던 수사 개입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하나 한번 제가 경찰 입장에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수사팀이 서울경찰청에 키워드 분석을 의뢰를 하는데 78개를 보냈는데 이걸 4개로 줄이라고 했고 결국은 4개로 압축을 했어요. 근데 경찰 주장은 이 78개의 키워드 가운데 쓸데없는 것도 너무 많았다. 그러니까 그리고 결국은 그 4개의 키워드라는 게 뭐 문재인, 박근혜, 민주통합당, 새누리당 이런 거면 대선 개입
뭘 걸러낼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논리를 펴고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동의하지 않죠. 네. 네. 그리고 일단 지금 현재 그 권은희 수사과장을 비롯해서 네. 일선에서 너무나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경찰들도 문제 제기를 같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수서 경찰서에서 네. 전담을 하고 있었고 지속적으로 업무 보고 과정에서도 수서 경찰서가 우선이고 그렇게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수서 경찰서의 현 수사팀의 의견, 판단 이거를 존중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이 문제가 됐을 때 지휘 감독이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데 이건 완전히 수사의 기본 출발부터 개입해서 수사팀들의 의혹을 떨어뜨린 거잖아요.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입단속시켰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찰청 고위 간부가 수사팀에 여러 번 전화를 해서 이 불법 선거운동 혐의를 떠올리게 하는 용어를 흘리지 말라 이런 식으로 계속 지침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근데 이제 경찰 논리는 그러니까 피의 사실 공표 금지 차원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부분 역시 너무나 자의적인 입장 표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중간 수사 결과라는 게 단 한 번도 그런 예가 없는데 한두 개는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저희가 찾아본 바는 없습니다. 일요일 밤 11시에 보도자료가 나가는 거 그 부분은 피의사실 공표 이상으로 너무나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을 갖기 때문에 그렇게 빠르게 발표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런 또 이쪽 그 수사팀에게는 또 철저하게 언론과 관련 자체를 또 통제하고 그러니까 원칙은 사실은 원래대로 일관되게 행동해 오셨다고 하면 후자가 맞겠죠. 사실은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경찰이 매우 신중하게 언론 보도에 대해야 되는 건 맞는데 지금 이 상황은 이미 사흘 전에 그런 문제 제기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기울어 있잖아요. 편파적이잖아요.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죠. 알겠습니다. 이 문제의 12월 16일자 보도자료 이걸 서울경찰청이 만들어서 수사팀에 내려보냈다는 건 이건 질문 안 드리겠습니다. 이건 저도 이런 경우는 보다 처음 봤습니다. 그죠? 자, 지금까지 제기됐던 이 경찰 윗선의 부당한 수사 개입 혹시 진선미 의원께서 별도로 또 포착하거나 확보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이미 그 문제 제기를 계속 해왔고 어쨌든 내부에서는 아니라고 계속 부인했는데 지금 이제 와서 부각되고 있는 건요. 우린 그 문제 제기를 이미 4개월 전부터 계속 해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부각된 건 적어도 내부에서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실제로 관여했던 사람의 증언이 나온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실린 거고요. 우리가 볼 때는 이미 드러나 있는 사실들로 봤을 때는 이 부당 개입이라는 거는 명명백백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요. 자, 그러면 이 초점을 맞춰보죠. 자, 경찰 윗선이 이렇게 상식선을 넘어서는 부당 개입을 왜 했을까가 결국은 그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국정원의 그 SOS나 내지 당시 청와대의 어떤 지시나 이런 것에 따른 어떤 행동이라고 파악을 하십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러니까 국정원의 상황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당신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어쨌든 저희가 좀 지속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던져봤을 때 서울 경찰청장 김용판 경찰청장이 단독으로 하기란 사실 매우 어려운 부분 아닌가요? 이게 대서를 강타했던 사건인데 그렇죠. 그리고
그리고 일단 경찰청장께서 지금은 그만두셨지만 네. 그분에게 물어봤을 때도 본인한테 상의했으나 문제 없을 것 같아서 동의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느 선까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침묵의 카르텔인데 네. 어느 누구도 말하지 않고 있었던 그런 부분이 저는 이번에 경찰 내부에서의 그런 문제 제기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도 뭔가 좀 더 선명한 그 어떤 입증 자료나 이런 것들이 좀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경찰 윗선이 수사팀에 부당한 그 개입을 하는 과정에서 혹시 국정원 쪽하고 긴밀하게 연락을 취했다든지 이런 여지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이제 사실 관계가 매우 다르게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 경찰 수사가 발표하는 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이틀 전에 예약을 해놓은 거지만 경찰 수사 발표하는 날 저희 사무실에 직접 그 관계자분들이 오셔서 그 대면 보고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틀 전에 제가 업무 보고하는 자리에서 문제 제기를 했었던 게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지금 권은희 과장이 얘기했던 그 내용의 일부를 제가 이런 말들이 있는데 사실이냐라고 했을 때 가지고 오신 게 그분들이 그러니까 명확하게 어느 부분들은 되게 일치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냐면 그분들이 와서 하시는 말씀이 12월 16일 9시 15분에 하드디스크 증거 분석이 완료가 됐고 10시 30분에 분석 결과 보고서를 수서서에 통보했대요. 그리고 11시에 전격 보도자료가 나온 거죠. 그렇다고 하면 이 모든 그러니까 중간 수사 결과 자체를 통제하고 그것의 결과 발표의 시점을 다 장악하고 있었던 건 수서경찰서가 아닌 거예요. 그렇네요. 그리고 서울경찰청인 거죠. 네네네. 그러고 그리고 나서 이제 권은희 수사과장이 얘기한 그런 이 내용들을 기사로 이렇게 살펴보면 국정원의 내부에 이런 문제들이 실제로 그러니까 결국 심리 전단의 활동이었다라는 거를 적어도 김용판 서울경찰청장 알고 있었던 것 같다는 거죠. 그래요? 그리고 이미 그 하드디스크 안에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보고를 위해서 작성한, 그러니까 OU 사이트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몇 번을 하면 베스트가 되고, 아니면 안 되고, 이런 그런 쭉 그 OU 사이트가 운영되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의견을 발표하고, 베스트 글이 올라가고, 이런 그런 내용들을 쭉 보고 형태로 작성한 그런 내용들도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추측이지만, 어쨌든 그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이 국정원에서 일을 했었던 경력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국정원에서 어떤 일을 했었습니까? 저도 정확하게 그거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그쪽에서 일을 하셨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경찰들은 어쨌든 업무적으로 정보과가 있고 그 정보과는 국정원과 이렇게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계속. 업무 협조를 하겠죠. 업무 협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쭉 그 제보가 되고 실제로 그러니까 다른 사실관계들이 사실이라고 전제하면 이미 국정원의 그 심리 전단이 이런 일들을 해왔고 그 부분들을 어쨌든 조사 과정에서든 서울경찰청장은 알고 있었다. 저는 그런 추측이 되더라고요. 결국 사실관계들 연계해 보면 결국은 중요한 건 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결국 핵심 인물이다. 일단은 그 사건의 실체를 파악해 들어가기 위한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아직까지는 자발적으로 입은 안 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물론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건의 실체를 어떻게 규명할 것이냐인데. 경로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지금까지는 경찰 수사였습니다. 이제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검찰에서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그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겠다고 했는데 여기서 아까 진선미 의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그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언급을 하셨는데
자, 네. 그러면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검찰이 제대로 수사해서 이른바 경찰에게 그러니까 그 속된 표현으로 뭐 먹인다 이런 표현이 있죠. 이런 게 한 가지가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그 원세훈 국정원 체제는 이제 끝난 체제 아닙니까? 힘이 떨어진. 네. 그렇다면 별로 무섭지 않을 수도 있다. 이명박 정권도 네. 끝났고. 네, 네. 그러면 자 검찰개혁, 검찰 차원에서 이 사건의 실체가 제대로 규명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전 그러길 기대하고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보고요. 예.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말씀들을 드리고 있는데요. 네. 일단 김홍판 전 서울경찰청장은 서울청장은 저희가 고소를 이미 해놓은 상태예요. 네네. 예. 네,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일단 뭐 압수수색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저희가 이미 제보했던 것처럼 그 젊은층 우군화 전략과 네. 관련된 문건이 있었잖아요. 예. 그 문건을 받아봐야죠. 네. 네, 그리고 그것 부족하면 압수수색 해야죠. 저는 검찰이 이 사건은 가장 본인들에게는 검찰의 존재 이유. 예. 예. 이거를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정말 절호의 기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끊임없이 뭐 검찰이 개혁 대상이고 네. 본인들이 여러 가지 정치적인 안배를 해서 사건들을 개입하고 사건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이렇게 했던 의혹들이 솔직히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은 저는 정말 정치적인 그런 입장을 떠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고요. 예. 검찰도 법을 공부했고, 법을 적용하는 사람들이고, 그렇죠. 예. 예, 하나의 헌법기관들이었잖아요. 예. 그렇다고 하면 이 문제는 어느 자신들의 어떤 이익이나 또는 승진이나 이런 사적인 이익은 정말 배제되어야 되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예, 헌정을 유린한 거잖아요. 헌법 정신을 유린한 것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전면적으로 나서셔서 이번에 예, 그렇게 새롭게 우리가 제대로 정말 중요한 조직들이 제대로 가야 그것이 국가가 제대로 쓰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또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번을 통해서 각 조직들의 수뇌부들 정말 정신 좀 차리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일선에 있는 정말 국정원에도 정말 자기 목숨 내놓고 국가를 위한다고 생각하시면서 일하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렇겠죠. 경찰도 마찬가지고 예. 검찰도 마찬가지죠. 예. 그런데 왜 위만 올라가시면 이렇게 앞장서서 정치를 하실까요? 왜 정치인들 그렇게 구박하시면서 그렇게 정치적 입장을 판단하실까요? 저는 그분들에게는 그 누구보다도 담보되어 있는 지위가 있는 거잖아요. 법적으로도 그렇고. 네? 제발 좀 헌법 정신, 기본에 충실해 주시면 이 문제는 금방 해결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원님 모르셔서 질문하시는 거 아니죠? 다 알고 모를 수도 있고요. 모르고 싶고요, 진짜. 전 아직 처음 시작이니까요. 예. 자,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 국정조사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보조직법 이 개정안 처리 때 여야 협상 결과를 보면 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수사가 끝나는 즉시 그러니까 국정조사를 하기로 여야가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 수사가 끝나는 건 검찰 수사를 언급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일단 검찰 수사까지는 지켜보겠다. 민주당 입장은 이겁니까? 지금 상태로는 그러니까 원래 정보조직법 그러니까 협상 과정에서는 네. 워낙 이슈가 중요한 거고 사실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울 거다라는 네. 그런 우려 때문에 어쨌든 마지막으로 정말 진실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마지막에 그 수단을 확보하는 일이고요. 여기 계속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계속 지속적으로 각 상임위, 관련 상임위, 또 당 지도부, 뭐 여러 군데에서 이것에 대한 문제 제기하고 촉구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압력도 행사하고요. 네. 사실상 필요한. 네. 그렇기 때문에 이후로도 계속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다 해야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헌법 정신에 삼권 분립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제는 수사권으로 넘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지리멸렬하니 그게 모든 곳에 다방면으로 국민들이 공격하고 계신 건데 어쨌든 입법부에서는 문제 제기에 멈춰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삼권 분립상으로는. 이미 수사가 의뢰가 됐고 그 수사를 제대로 해야만 하는 의무와 책무가 있는 건 검찰인 거죠. 그렇죠. 경찰과 검찰. 네. 국회가 그리고 이제 제일 지금 시점에서 아쉬운 거는 정말 새누리당과 청와대의 태도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12월 11일에 그 상황과 지금 현재 경찰의 수사가 발표된 이 상황은 정말 180도 바뀌어 있는 상황인데 바로 그 점인데 대선 때 박근혜 당시 후보가 이 민주당에서 제기했던 국정원의 그 선거 개입 의혹은 그 둘째치고 국정원 직원을 왜 인권 유린하느냐 바로 이 부분만은 집중 부각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 전력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고 새누리당인데 이것이 검찰 단계에서 완전히 낱낱이 파헤쳐졌을 때는 오히려 정치적 부담을 안는 거 아닐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서 본인들의 정치적 위험을 감소시키는 의미에라도 단계적으로 이렇게 엄중한 상황이 변화됐을 때는 때론 그 부분들을 인정하고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만큼 국정원이 지금 국장도 경찰의 조사에 전혀 응하지 않았던 거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협조하게 해야 되는 거고 그런 태도의 변화가 필요한 지점마다 있었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번에 새누리당에서 대변인을 통해서 논평한 내용 보십시오. 여전히 그 인권 침해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요. 수사 엄정하게 해야 되지만 그 여직원의 인권 침해에 대한 부분도 조사 엄정하게 하라.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정말 그러니까 이게 정치라고 하면 정치의 한 단면이라고 하면 정말 씁쓸하고요. 저는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갈수록 다가오는 정치적 부담을 증폭시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요. 새누리당과 청와대. 알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진선미 의원께서는 이 원장님 지시 강조 말씀 문건을 공개를 하신 그 당사자이십니다. 자, 원세훈 전 국정원장 혹시 어디서 뭐 하고든지 파악되셨습니까? 지금? 그것 또한 능력 부족이라 제가 파악하진 못했고요. 다만 들려오는 얘기는 여전히 당신은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다. 조용히 소환이 되면 거기에 응하실 거고 어쨌든 그 부인의 말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들려오는 바는 어쨌든 당신은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니 저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진실이 어떤 것인가를 밝히는데 적극 협조하실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실 거라고 믿고요. 그래야만 하고요. 지금 그거는 전망이 아니라 바람인 거죠, 지금 말씀은? 전 전망이 바람인가요? 바람 같은데요, 말씀이? 그런데 자, 남재준 체제의 국정원에서도 예를 들어서 내부 감찰을 실시를 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할 수도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움직임 전혀 포착이 안 되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촉구하고요. 기회 있을 때마다 그래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저는 너무 이번에 더 정말 실망했던 거는 그 대면 보고를 경찰 쪽에서 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때 업무 보고 때 저는 계속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이 저는 무리한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서 선거 개입한 게 맞다. 그러니 내부적으로 감찰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문제제기 계속했는데요. 이번에 그 수사 결과가 발표한 그날 3시에 저희 사무실에 와서 여전히
그게 문제 없다. 예. 세상에 분석 결과 보고서 처음 30분 전에 나왔는데 30분 뒤에 그 결과 발표했는데 전혀 무리 없다고 내사할 계획 없다. 이렇게 또 보고하더라고요. 예, 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만 드리고 끝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이 부당한 개입을 폭로한 당사자가 바로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입니다. 지금은 송파경찰서로 가 있는데. 네. 자, 이걸 이제 공개 폭로를 한 이후에 이 권은희 수사과장에게 다시 경찰 측에서 뭐 일정한 신호라든지 압력이라든지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계속 이야기는 나누고 계십니까? 그분하고는? 아닙니다. 일단 그 권은희 수사과장님은 네. 아무래도 본인의 제대로 된 의도, 그러니까 정말 조직 내부에 네.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 스스로 얘기했던 이런 부분들이 예. 정치권과 관계돼서 그것이 예. 호소될 우려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충분히 그렇게 지금 생각할 수 상황에서는 있죠. 예. 그게 전혀 없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서로 연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네. 제가 안행이기 때문에 예. 그걸로 인해서 그 본인에게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치는 건 용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을 예. 해서 막으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숨어있는 이면의 진실을 털어드립니다. 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네, 매주 월요일의 인기 코너입니다. 김종대의 돈, 권력, 군사. 자, 오늘도 디펜스 21 플러스의 김종대 편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 지난주에 로비스트 얘기를 하다가 네. 이제 오늘 2탄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죠. 자, 지난주에 좀 이제 이 국제 로비스트가 어느 정도로까지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가. 네. 이 이야기하고 네. 그다음에 로비스트에서 이 국내에서 어떻게 밑자락을 까는가. 그죠? 밑자락 까는가. 이 얘기를 좀 했었는데 네. 좀 심화를 좀 시켜보죠. 자, 지난주에 국제 로비스트 얘기를 하면서 사우디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네. 좀 최근에 혹시 그 국제 로비스트 관련해서 좀 큰 사건이 있었나요? 글쎄 최근에 큰 사건이라고도 할 거 없이 항상 사회 문제화되는 어떤 나라가 미국이죠. 네. 미국이 이제 특히 최근에 와가지고 척 헤이글 국방장관 청문회에서도 잠시 이 문제가 나왔는데 네.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게 이스라엘 로비입니다. 그래요? 예. 미국의 인구 중에 유대인이 3%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 3%가 미국의 월가와 정가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죠. 네. 미국의 민주당의 정치 자금의 60%가 유대인 자본이라는 말이 있어요. 진짜? 예, 이게 실제로 문제됐어요. 예. 그러니까 막대한 자금력과 인맥으로 오랫동안 형성된 어떤 이스라엘의 로비 집단. 네. 그러니까 한 국가의 어떤 이름을 타이틀을 내건 로비스트 회사가 미국에선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예, 예를 들면은 예. 아메리카 이스라엘 포린 어페어스 커미티. 오호. 이건 뭡니까? 미국 이스라엘 외교 협회거든요. 예. 근데 이게 로비 단체로 등록돼 있어요. 그래요? 네. 포춘지 선정에 미국의 영향력 있는 로비스트 2위 집단이에요. 탑3 안에 항상 듭니다. 예.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미국의 어떤 대이스라엘 정책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예. 중동 정책 전반. 여기에 더 나가가지고 이제 어떤 유엔에서 외교까지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아랍인이라면 악이고 이스라엘 기독교 세력은 선이라는 이런 어떤 고정관념, 어떤 미국의 정체성에 아주 깊이 뿌리 박은 유전자인데 네. 이것을 확산시키는 기제가 바로 이스라엘 로비 집단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그 로비 집단이 무기 로비까지 합니까? 무기는요, 미국으로부터 군사 원조를 받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래서 예. 미국 기술을 카피한다든가 성능 개량을 해서 예. 이거를 해외에 자기네 무기로 만들어 팔아먹는데 이 과정에서 어떤 로비가 있냐면은 예. 이스라엘이 주변국에 무기를 못 팝니다.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적대 국가도 있고 또 해서 이제 세계적으로 사실은 고립된 국가이기 때문에 무기를 팔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미국 상표를 붙여버리는 거예요. 예? 자기네 상표가 아니라
미국하고 합작을 한 어떤 그 프로젝트를 성사시켜서 수출을 할 때 마침 미국제인 것처럼 사실 뜯어보면 이스라엘 기술이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해외 무기 수출하는 경우가 있어요. 쉽게 하면 이제 그 우리도 국내 이제 그 제품명은 한국 브랜드인데 제작한 곳은 중국인 경우가 많죠. 그렇죠. 그런 거 비슷한 거네. 뭐 주문자 상표 제작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미국이 전 세계 무기를 팔아먹는 아주 강국입니다. 그래요. 저번에 말씀드린 린다 김의 경우도 이스라엘 무기를 한국에 팔았죠. 어떤 걸 팔았어요? 예를 들면은 저 하피라는 미사일, 무인 항공기면서 미사일. 그다음에 파바이라는 미사일. 이런 거 이제 한국군에 팔아먹었는데. 그 외에도 더 팔으려 그랬어요. 저기 동부 지역에 쓰는 전자전 장비라든가. 또 저 백두근강 정찰기도 사실은 이스라엘 기술이 들어가 있었고. 이렇게 해서 그 이스라엘이 이제 그 무기를 이렇게 어떤 그 로비스트를 통해서 파는데 한 번은 중국에 팔다 걸렸어요. 미국한테. 그래서 엄청난 불이익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것도 로비로 해소해 버렸어요. 그렇군요. 결국은 어떤 그 이스라엘의 어떤 월거하고 유착된 금융자본, 그 다음에 이제 그 미국의 정가하고의 어떤 탄탄한 인맥, 이런 걸 통해서 오랫동안 어떤 미국의 외교 정책을 왜곡시켜 온 거죠. 그래서 미어샤이머라는 학자가 스테판 월트라는 학자하고 공저로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로비라는 책을 썼는데 이게 바로 그 미국의 저명한 학자가 쓴 미국의 가장 은밀한 치부를 드러낸 그 명저로 꼽힙니다. 우리나라에도 한 3년 전에 번역된 적이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무기 로비가 그 정치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형성할 수밖에 없죠, 결국은. 맞습니다. 이거는 어떤 우리가 서구 문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또 이게 민주사회의 필요악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 입법 청원 제도가 많이 발전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수 민족이 이민 온 사람들의 권리를 누군가 보호해줘야 되고 그것이 입법 청원의 형태로 나타나고 이러다 보니까 그걸 누군가 대행했죠. 그것이 이제 장기화되다가 로비스트 집단이 됐고요. 또 이제 전후에 미국이 그 독일 재건을 위한 마샬 플랜을 실시했습니다. 그렇죠. 또 한국에도 원조를 해줬거든요. 이때 어떤 업자들이 자기네 물건을 그 사서 미국 정부가 사서 대외 원조로 활용하게끔 이렇게 로비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 내에서 그 무기 판매 또는 물자 공여에 있어가지고 2차 대전 직후부터 뿌리를 내리기 시작해서 그것이 결국 오늘날에 와가지고는 이제는 저기 무기 거래를 좌지우지하는 이런 로비스트로까지 성장하기에 이르렀던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 정도로 하고 이제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한번 좀 범위를 좁혀서 얘기를 해보죠. 저번에 린다 김 얘기를 좀 했었는데 물론 무기 로비스트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린다 김입니다. 근데 그 사람만 있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많이 있었어요. 뭐 유전에 모 탤런트 뭐 구설수의 그 뭐 저기 외도 문제 나왔을 때도 그 뭐 남자가 무기 로비스트라는 얘기가 이제 언론에 의해서 밝혀진 적이 있고요. 누군지 알겠다. 근데 예쁜 탤런트들은 로비스트하고 결혼 많이 하대. 그래요? 진짜? 엘모 씨, 에스모 씨. 이 여성들 아주 이름만 들어도 대한민국의 톱 탤런트들인데. 왜 그럴까요? 돈이 많아서. 남편이 무기 로비스트대. 돈이 많아서 그런 건가요? 그 로비력을 연애에도 활용하는. 그런가요? 그러니까 뭡니까? 어떤 정가, 연예계, 인맥이 넓은데 왜 비즈니스만 해? 그렇죠. 이왕이면 님도 보고 뽕도 따고. 계속 지난주부터 얘기가 조금씩 위험 수위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알아요, 지금? 아니, 난 팩트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위험 수위는 내 주관이 들어갔을 때인데 이건 객관적 사실을 제가 얘기하는 거지. 꾸저저 맨날 수염 덥수룩하게 여기서 방송 진행하면은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 무슨 능력? 그러니까 좀 밖에 좀 나가서 좀 돌아다니면 다녀보세요. 저는 사교력이 별로 없어요. 저는 자타공인. 그런데 어떻게 또 저 같은 사람을 섭외합니까? 그래. 또 왜 얘기가 이상하게 빠졌죠. 본론으로 그러니까, 빨리 들어와요. 본론으로. 그러니까 로비라는 것은 남자에 대한 사교력은 좋아. 됐죠? 알았어요. 뭐 재미없는 얘기만 자꾸 하는데
이 로비는 말이죠. 예. 일단은 어떤 그 인맥이라는 게 뭡니까? 어떤 그 사람 사업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 어떤 그 탄탄한 인맥을 갖춘다는 것은 어떤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사람이 쓴 유명한 책이 있어요. 티핑 포인트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커넥터라는 자질, 예. 이걸 가진 특별한 사람들이 나와. 예. 인간관계가 말이죠. 예. 우리가 통상 제일 좋은 인간관계 범위가 160명이라 그럽니다. 아, 그래요? 예. 이렇게 하면 A와 B와 C의 삼각관계를 다 알고 그 서로 간의 인맥을 다 파악할 수 있는 기본 단위예요. 그럼 우리 김종 대표님 지금 카톡 친구가 몇 명이에요? 아니, 전 그거보다 많은데 요즘은 그러니까 내가 뇌 용량이 이 SNS를 못 따라가고 있는 건데 예. 군대 가면은 일개 중대가 160명이 조금 안 됩니다. 그다음에 그 알래스카나 이런 데 어디 가서 160명이 대부분 넘으면 부족이 분화합니다. 그런가요? 네. 그럼 왜냐하면 인간의 원초적인 인간관계가 그 맥시멈 160명이 가장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특출난 사람들은 예. 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데 타고난 자질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이런 사람들을 커넥터라고 부르는 건데 이런 경우에 수천 명으로 그 범위가 늘어납니다. 하여간 주변에서 이상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 신상을 꿰고 있는 남의 외우는 것도 아니야. 그냥 한 번 들으면 외우는 그런 사람이 꼭 있어요. 꼭 있어요. 네. 남의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학교는 어디 나왔는지, 예, 고향이 어디고, 뭘 좋아하고 쫙 꿰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제가 그런 분 최근에 하나 봤습니다. 그래요? 예, 이게 립세션이 열렸는데 전혀 연관관계가 없는 한 1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네. 일일이 자기 소개하니까 시간을 많이 걸릴 것 같잖아요. 네. 한 명의 교수가 일어나서 각자를 다 소개시켜 주는데 100명을 쉬지 않고 한 번도 안 막히고 학교를 어디 나왔고 하는 일이 뭐고 이 사람의 어떤 특징이 뭐고 외국 대사 앞에서 그러니까 이런 양반들은 로비스트 자질이 있는 거예요. 교수가 연구나 열심히 하시지 왜 또 요즘 교수들은 연구만 열심히 해서는 절대 성공할 수가 없어요. 갑자기 사회비평으로 가고 있는데, 네. 자, 우리 본론으로 돌아와서, 자, 그러면 린다 김 외에 지금 머리에 떠올릴 만한 로비스트가 그 현대 비자금 사건에 등장했던 김영환 씨도 무기 로비를 했던 사람이죠? 김영환 씨는 한국에 그러니까 제가 한번 그걸 기사를 쓴 적이 있는데 네. 그 6대 로얄 패밀리라고 할 수 있는 그 로비스트를 한번 꼽아보자. 예. 근데 적어도 3위권에는 근접하는 사람이에요. 그 정도입니까? 파워가? 네. 물론 그 DJ 때 정권 핵심부하고 긴밀한 관계도 가졌지만 네. 무기 로비스트로도 탁월한 수완을 발휘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로비스트들 세계에서도 아주 좋은 평판을 받는 이유가 있어요. 예. 깨끗하게 치면 예. 너절너절하게 뒤에 군소리 없이 깨끗하게 아주 젠틀하게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다음 사업 때 다시 한번 경쟁해보자고 이렇게 선언하면서 퇴장해버려요. 린다 김이 가장 높이 평가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자, 그러면 김영환 씨가 있고 그다음에 그 언론 지상에 좀 나왔던 사람이 조풍원 씨인가요? 조풍원 씨가 있죠. 예, 그분도 무기 로비를 했던 분이고. 예, 이분의 경우에는 이제 린다 같은 LA파 한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LA파 또 파가 있습니까? 이제 한인들이 주로 LA에서. 네, 그래서 그 LA에서 나오는 그 한인 신문 보면은 우리 로비스트 뒷얘기를 제일 많이 보도해요. 그래요? 거기가 가장 많이 가 있고 거기서 우리 한국인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거 보면 국내 언론은 저리 가라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같이 무기 사업을 시작했다가 이제 그때는 린다한테 좀 밀렸죠. 네. 그래서 린다가 백두금강 정찰기 사업을 할 때 금강 사업을 조풍환한테 떼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DJ 사전 매입을 한 당사자죠.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정권이 바뀌었을 때 가장 우선 손볼 대상이 돼버렸고요. 이렇게 어떤 권력하고 막역한 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정권이 바뀌면 전 정권을 응징해버리는 정치 환경에선 고위험의 어떤 비즈니스입니다. 그렇죠. 결국은 그 사람들부터 손본단 말이죠. 그렇죠.
혹시 이제 거기에 무슨 뭐 그러니까 검은 돈이 오가지 않을까 이런 건 이제 터는 거죠. 그렇죠. 오가지 않았는가. 예. 그래서 이명박 정부 등장하자마자 조풍원 씨가 털렸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김영환 씨의 경우도 대북 송금으로 인해서 이제 네. 걸려들었는데 그 경위도 웃깁니다. 그 집에 강도가 들었는데 사과 상자 현금이 도난당했거든요. 맞아요. 예. 예. 이게 이제 경찰에 신고가 되면서 그 돈의 출처로 이제 엮이다가 결국은 대북 송금까지 크게 엮이는 이런 어떤 그 사건까지 갔고 네. 결국은 한국의 로비스트는 뭐냐면은 합법적으로 이렇게 미국처럼 양성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자꾸 음성적인 어떤 그 그렇죠. 활동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것이 결국은 나중에 가서 탈이 나는. 그 지난주에 김정태 편장께서 이제 린다 김의 케이스를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러면 어떻게 이제 그 권력 핵심부하고 연결이 되는가? 네. 그래서 일정한 해결사 역할을 한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뒤에서 이제 다 처리를 해주고 이러면서 신임을 얻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네. 한국의 어떤 고질병인 학연이라든지 지연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도 그 연주를 대는 과정에서 당연히 작동이 된다고 봐야겠죠. 아니 당연히 작동이 되는데 네. 우리가 로비스트 단계라면은 그 단계를 이제 초월했다고 봐야 돼요. 그 위입니까 그러면? 예, 이게 왜 그러냐면 구조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예컨대 린다 같은 경우는 군 출신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처음엔 군에 대해 몰랐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조풍환이나 김영환이 뭐 여기서 오랫동안 군생활한 사람들 아니에요. 예. 그분들도 그러면은 병장인가요? 그건 모르겠어요. 예. 갔다 왔는지도 의심스러워요. 예. 예, 미국 시민권자고. 근데 그 어떤 사람하고 친분, 어떤 그 사적인 인맥을 동원해야 되겠다 그러면 에이전트를 고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로비스트가 에이전트를 고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또 그 밑에 에이전트가 또 등장을 합니까? 그렇죠. 이게 말하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중개상, 브로커, 예, 이게 이제 에이전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번에 이 군 전관예우를 우리가 다룬 적이 있잖아요. 있죠. 그때 하면서 예를 들어서 예비역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어떤 그 회사를 차리는데 무기로 이런 것들을 많이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에이전트 개념을 그걸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로비스트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에이전트를 관리하는 게 로비스트죠. 더 높은 사람들이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 에이전트는 그렇게 지시를 받고 하기 때문에 어떤 전체 프로젝트가 아니라 파트 하나의 부분밖에 못한다. 그렇죠. 근데 로비스트는 프로젝트 자체를 하는 거죠. 예. 그것도 어떤 한 나라에 가서 합니까? 예. 세계 대륙을 건너다니면서 하죠. 예. 그러면은 인맥 따지고 뭐 자기가 그거를 갖다가 뭐 개인적인 어떤 사적 인맥을 갖는다는 게 한계가 있는데 그러한 게 필요할 때는 에이전트를 고용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로비스트는 어떤 그 자기의 인맥이라 그러면은 어떤 그 공무원들하고 인맥이 아니고 그 상위 어떤 그렇죠. 정책 결정자나 내지는 어떤 권력 실세 그룹이겠죠. 예, 여기까지의 인맥을 주 타겟으로 하게 되고 나머지는 에이전트 시켜서 해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방부 군에 대한 어떤 로비라든지 네. 이 무기가 필요하다. 내지 이 무기 체계에서는 어느 회사에 이 무기를 도입해야 된다. 이런 건 주로 그 에이전트에서 담당을 하게 되는 거고. 군 출신에. 그렇죠. 이제 계약 단계에 갔을 때, 예, 입찰이나 계약 단계 이렇게 갔을 때 그런 것들은 이제 군 출신들 또 뭐 그 실무에 밝은 사람들이 하면 되는 것이고, 그 전에 말이죠. 이 프로젝트를 만들 거냐 안 만들 거냐. 또 프로젝트를 만든다면은 어떤 형식으로. 예, 그래서 예를 들면 백두정찰기 사업을 보면 센서를 공급하는 회사가 4개, 그 다음에 항공기를 공급하는 회사가 3개니까. 이게 조합이 12개 경우의 수가 나오는데 이걸 다 비교 평가를 한국 정부에 해줄 수 있는 사람. 그게 린다가 실제 했던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기획부터 하는 거군요. 기획부터. 그렇죠. 프로젝트 기획. 맞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거기는 상당한 전문성도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네. 나중에는 뭐 구성 기능이나 장비 명강의 부품까지도 다 외우고 다녀야 되고. 네.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어떤 그 조합의 장단점 이거는 엔지니어보다는 정책적인 거라고 봐야 되겠어요. 예, 그런 부분에 일단은 정통해야 되겠죠. 그러나 누구든 자기가 모르는 분야에도 뛰어들어가지고 어떤 세계 각국의 정보를 수집해서 이걸 기획하는 입장이다 보면 당연히 그 정도의 어떤 안목이 생깁니다. 그러면 여기서 재미난 게 나오는데 이제 아주 예를 들어서 로비스트라고 한 다음에 이제 그 메이저 방산업체
네. 로키드 마틴이나 예를 들어서 보잉사 네. 이런 데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네. 거기서 생산한 특정 무기를 어느 나라에 파는 사람 네.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네. 그럼 그러니까 그 거물급 로비스트라고 한다면 독립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지금 어느 나라의 어떤 전략이나 그러니까 지금 그 관계를 볼 때 이런 무기가 필요하다고 해서 권력자를 설득을 하고 네. 그래서 이 무기를 도입하는 거 사업을 아예 이제 만들어주고 그래서 방산업체를 연결을 해버리고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이건 소속된 사람이 아니라 프리랜서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럴 때 어느 A라는 판매자와 네. B라는 구매자가 있을 때 어느 한쪽 편만 들어주면 안 돼요. 예. 양쪽이 요구 사항을 정확히 양쪽의 원하는 걸 정확히 파악해서 그 중간 산물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로비스트인 것이지. 예를 들어서 어느 한쪽에만 고용이 돼가지고 거기 소속이 돼서 일을 하면은 네. 그거는 그 회사의 어떤 그 일종의 에이전트에 불과한 것이고 어허. 로비스트는 그게 아니라 그런 회사를 주물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이 필요하다라는 정권 차원의 결정이 내려졌을 때 로비스트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로비스트가 한국 정권을 상대로 지금 당신과 그 북한의 어떤 그 전력 비교나 이런 것들을 볼 때 네. 차세대 전투기를 도입하는 사업을 이제 벌여야 됩니다라고 권력을 설득을 하고 그러면 차세대 전투기는 어떤 게 좋습니다라고 또 얘기해 주고 그래서 그 차세대 전투기를 이제 생산하는 어느 업체하고 다시 연결을 시켜주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시스템이. 자 그런데 그 얘기가 자칫하면은 모든 면에서 결정력을 행사한다. 이러면 로비스트에 대한 너무 과도한 평가가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런 모든 단계에 개입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 예. 그런 모든 단계의 어드바이저 역할. 예. 이렇게 되면은 군 무기 체계의 경우는 그 소요 단계부터 나중에 구매 단계까지. 그다음에 구매가 끝나면은 후속도 지원을 해줘야 돼요. 네. 무기 체계 운영 유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부품이라든지. 예,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그 소요 기획으로부터 그 무기의 운영 단계까지 전 수명 주기를 개입하고 관리해 줄 수 있는 이 정도의 파워와 역량과 자질. 예. 이런 정도라면 로비스트라고 할 만하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경우에는 이런 어떤 그 로비스트 기능이 사실은 불법화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그 이명박 대통령 때 로비스트 중개상을 많이 배제하거나 척결한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많이 배제하고 정부 거래로 해가지고 무기 체계를 운영해 오다 보니까 문제는 계약이나 협상에 있어서 많이 취약점이 드러났어요. 우리 입장에서 싸워줄 든든한 우군이 부족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이 직접 해야 되는데 우리 방위사업청이 그러면 그럴수록 더 취약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뭐냐 하면은 나 이거 참 골 때린다고 보는데 예. 그 우리 방위사업청이 왜 만들어졌느냐? 2006년에 만들어졌는데 그 국방부의 그 획득국장 출신 모 장군이 뇌물을 받았다는 사건이 터지고 나서 이제 군 무기 체계 도입에 투명성을 기한다고 만들어진 게 방위사업청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투명성을 고조시킨다면 아무래도 로비의 어떤 영역은 줄어든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그 투명성을 제고하면서 말입니다. 이 어떤 무기 체계를 기획하고 계약을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다양한 행위자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 무기를 써야 되는 소요군이 있고요. 네. 소요군은 무조건 최신 무기를 빨리 구입해 주는 걸 목표로 하고 당연하겠죠. 정부 입장에 있어요. 네. 적은 예산에 경제성 있게 협상을 잘해서 세금을 아껴야 되는 정부 입장에 있고 그렇죠. 공급자 입장이 있어요. 네. 업체 입장인데 고부가가치 무기를 안정적인 물량을 받는 거. 예. 이렇게 해서 자기네 이윤과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거. 자, 이렇게 업체, 정부, 군 세 당사자가 있어요. 네. 이 당사자의 목표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예. 미국 같은 나라는 어떻게 하냐면 과거에 아이젠하워 시대 군산복합체를 아이젠하워가 경고할 때는 획득 시스템이 아주 부실해서 로비에 많이 좌우됐어요. 그거에 아이젠하워가 거의 뭐 패닉 상태에 빠진 겁니다. 아주 공황장애를 겪었어요. 정신분열이 왔다고. 그래서 그걸 경고한 건데 그 다음에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은 업체와 군과 정부가 아예 사업 구상 단계보다 한 테이블에 모여가지고 아예 끝장 토론을 하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사업 계획을 공동으로 짜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이제 하나씩 절차를 밟아 나가면 뒤에 로비스트가 끼어들 여지가 적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에 방위 사업청 보면은 예. 아니 업체는 부패했고 예. 군은 무능해서 예. 우리가 다 좌우해야 된다. 그게 이제 자기네들이 투명성을 기치로 내건 방위 사업청의 명분이 돼 버려가지고 예. 아주 독단적이고 관료적이에요. 그러니까 다 주변을 쳤다고. 이렇게 되니까 사업을 중간에 진행하는 단계에 계속 문제가 돼. 전문성이 떨어져 버린 거네. 전문성이 떨어지고 목표를 다 통합하지 못한 거죠. 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 중간에 자꾸 뭐가 끼어. 네. 누더기가 되는 거군요. 예. 그런데 시스템은 그걸 받아들일 수 없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한번 사업 계획 세웠다가 때가 되면 안 되니까 아이고 이게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연기한다거나 아니면 가격이 확 뛰어서 재검토한다거나 뭐 또 개발한다고 그러는데 제때 개발된 게 한 건도 없다든가. 네. 무슨 또 예산을 비현실적으로 해서 개발 하나만 하든가. 네. 이런 것들이 지난 2006년 이래 방사청이 출범한 이래 계속 벌어져 왔어요. 부실 덩어리죠. 예. 이제 품질 불량의 군대를 조장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처음부터 말이죠. 이 검토 단계에서부터 이게 다 같이 참여해서 이걸 충실하게 했으면 그 뒤에 탈이 날 일이 적단 말이죠. 예. 근데 이런 부분들이 부실하게 관리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김병관 후보자 무슨 일 했습니까? 독일제 전차의 구성품을 넣기 위해서 예. 한국하고 합작회사를 세우려고 했다. 그때 방위사업 정책은 뭐예요? 독일제 부품 안 쓰고 국산 개발하겠다고 국내 업체에 이미 물량을 줬어. 예. 그런데 그걸 공급하는 독일하고 합작회사를 세운다는 그 의도가 뭐였겠어요? 방사청의 국산화 사업은 반드시 망가진다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언젠가 독일제로 갈 거니까 예. 내가 그 회사하고 해서 합작회사 만들면 국익에 좋은 거 아니냐. 예. 이 얘기를 청문회 와서 천연덕스럽게 한 거예요. 예. 우리 방위사업청을 갖고 노는 거죠. 어허. 농간을 부리는 건데 그 정도로 동네 놀림감이 된 겁니다. 방위사업청이. 그래요? 예. 취지는 좋았으나 취지는 좋았으나 실행력에서는 구멍이 뚫려도 엄청 뚫려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이런 시스템 가지고 로비스트를 막아내겠다고 하는 네. 이 발상 자체가 제가 보기엔 무모하다고 봐요. 그래요. 거기에다가 두 번째로 그래서 민간 로비스트가 많이 끼는 게 왜 외국 업체를 상대하는 이 상용거래, 무기거래에서 외국 업체를 상대하는 데서 문제가 많이 생긴다는 거니까 예. 그럼 이 무기중개상 로비스트를 빼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국 정부에서 사면 돼요. 예. 그러면 끼어들 여지가 없다 이게. 그렇죠. 이걸 MB한테 업무 보고를 했어 국방부가. 예. 저 이 얘기 듣고 거의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왜요? 미국 정부 자체가 합법적 로비스트란 말이에요. 예. 자, 주한미군의 주한미 대사관이 아주 무서운 조직입니다. 예. 제가 많은 대사관 직원들을 만나도 미국 대사관 직원들하고 얘기해오면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조직 참 무서운 곳입니다. 제가 입사할 때 인터뷰를 했는데 우리 부모보다 저를 더 잘합니다. 그 정도예요? 그 정도예요. 거기 항상 CIA, FBI가 백업을 해주고 있다고. 인물 정보가 아주. 그리고 한국 직원이 들어오면 일단 간첩으로 본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아주 촘촘하게 감시해요. 예. 아주 무서운 조직이에요. 그런데 그 미 대사관 산하 조직에 예. 저스맥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예. 이게 한국어로 뭐냐 하면은 군사업무 지원단. 거기에 뒤에 저스맥 K가 붙으면 한국 군사업무 지원단이에요. 예. 전 세계 가장 규모가 큽니다. 그래요? 예, 일본에 J도 있고 많아요. 전 세계. 이스라엘 가면 I가 있고. 근데 저스맥 K가 전 세계 인력이 제일 많아. 한때는 3,000명까지 됐어요. 예. 이제 많이 줄었어요. 무기 수입국 우리나라가 랭킹 안에 들어가니까. 군사 업무를 지원한다는 게 뭐냐면 정부 대 정부 무기 거래를 하는 그 계약 실무 업무를 지원하는 겁니다. 한국 정부가 거기에 정보 수집 요구를 합니다. 네. 그리고 행정 수수료를 타먹어. 또 저스맥에서? 그러니까 여기는 돈을 아예 버는데. 자기네 거 팔면서 또 수수료 또 받네. 파도. 이중으로 챙기네. 그러면 그 수수료나 예. 무기 중개상이 받는 수수료냐 내가 보기엔 개념이 똑같은 건데. 그렇죠. 따지고 보면. 무기 중개상 제낀다고 해서 또 걔들을 싸고 돌아. 예. 그래서 수입이 얘들이 제일 좋아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단도직입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무기 중개상, 무기 로비스트는 필요한 존재입니까? 아닙니까? 한국에서. 저는 한국에서 필요악이라고 봅니다. 그래요? 네. 그 필요성은 지금 방위사업청을 비판을 하면서 나온 네. 거기서 나온 것 같고 악은 뭡니까? 거기서 검은 거래가 삭틀 수 있다 이겁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는 음성적으로 거래하게끔 조장했다는 점에서 네. 악이고 예. 그다음에 말이죠. 이 가끔 린다김 사건이 이제 2000년에 터지고 이게 잘못된 메시지를 사회에 줬는데 예. 젊은 애들이 보니까 야 무기 거래는 한탕만 잘하면 평생 먹고 사는구나. 그렇죠. 그렇죠. 우리나라에 무기 중개 업체가 많이 생긴 게 그때예요. 그 사건의 여파라고. 노다지구나 이렇게. 그때 강남에 300개가 생겼어. 예. 그래가지고 외국 회사 각기 찾아가서 우리 군 출신이 몇 명이고 뭐 하는데 싸게 해드리겠습니다. 예. 이래가지고 몸값을 스스로 낮췄어. 과당 경쟁으로요. 이래가지고 한국의 로비스트들이 세계 어디 나가도 대접을 못 받게끔 만들었어요. 그게 린다김 사건 효과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잘못된 한탕주의 사고방식을 심어줬는데 예. 이 사람들이 착각하는 건 뭐냐면 로비스트는 한탕주의로 되는 게 아니에요. 수십 년간 갈고 닦고 유지해야 되는데 예. 먹고 튀듯이 무기 한 건만 하자는 이 사고방식이 결국은 이제 로비의 어떤 그 본래 취지를 망쳤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 세계가 어떤 검은 세력, 예. 또 어떤 거 한탕주의 악의 세력이 돼버린 겁니다. 예. 이건 원래 취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점에서 이제 한국의 로비스트법이 이제 또 계속 국회에서 폐기돼 왔거든요. 국민은 반대하죠. 양성화법에 대해서. 양성화법은 예. 반대하죠. 법조인들이 그거 용납을 못하죠. 예. 자기네 변호사법이 있고. 그래서 국내 합법적인 로비스트는 다 로펌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김현장이 안 하는 짓이 뭐가 있습니까? 그걸 빙자해서 로펌을 빙자해서 실제로 웬만한 로비는 다 해치운다고. 그런 법조인들이 민간 로비스트를 양성화하는 걸 찬성하느냐? 국회에서도 로비스트 양성화법이 상임위만 통과하면은 법사위에서 다 폐기돼.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계속 법안은 발의가 됐지만 네. 안 돼요. 양성화하자는 취지는 뭐냐면 투명하게 하고 한탕주의 세력을 견제하고 그다음에 그 터무니없이 어떤 많은 어떤 검은 자금을 차단하자는 취지. 네. 이걸 한국 사회에서는 용납을 안 하죠. 왜? 수십 년 동안 그 로비스트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 그렇죠, 그렇죠. 예. 거기에다 법조인들의 기득권 지키기. 한국에서 로비는 곧 검은 거래하고 거의 등치되는 개념으로 이해가 되죠.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이제 무기 시장이 크고 방위 사업이 크잖아요. 네. 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건데 예. 이 미국이 한국을 본격적으로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 일본이 80년대 독자 전투기 했다가 예. 미국한테 엄청난 수모와 견제를 당했습니다. 그런 적이 그 있었나요? 전직 예. 일본 총리가 지금도 후회되는 게 그때 미국의 압력에 밀려서 전투기 개발 못한 거다. 80년대? 80년대. 그 낙하손에 있을 때인가 그러면? 아마 그 전인가 후인가. 예, 내 예. 기억이 확실치 예, 않은데. 예. 그걸 지금도 땅을 치고 후회한다는 거 아니에요? 계속 미국 무기 사주고 이제 종속돼 가는 게 바로 그 사건이었어요. 예. 8, 90년대 미국이 바로 그런 식으로 일본을 응징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한쪽으로 플라자 합의를 통해 가지고 일본의 무역 역조를 시정하라 그래서 예. 일본이 그때부터 잃어버린 20년 됐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다음에 손본 게 이스라엘이에요. 중국에 무기 수출하는 거 잡아가지고 응징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무기 산업에서 독점을 하겠다 이거구만요. 그렇죠. 그 다음이 대만이었습니다. 90년대 이런 발표 많이 나와요. 대만의 무기 수출 금수한다. 미국이. 그 중국을 의식한 걸로 다들 알고 있잖아요. 예. 대중관계 때문에. 그게 아니라 예. 대만이 미국 무기 뜯어가지고 기술 카피한 게 걸렸다고. 그게 90%라고. 무슨 중국 관계 때문에 무기 팔아먹는 걸 미국이 왜 마다해?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 떼먹을까봐. 그거죠. 그 다음 순서가 지금 한국이에요. 우리한테 지금 올 게 왔어요. 예. 사거리 응징해버립니다, 요즘. 예. 기술 카피한 거 다 잡아내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방산업체 지금 연구개발 길이 막혔어. 그렇습니까? 한 모 업체 사장은 예. 연구개발 카피했다고 예. 미국에 찍혀가지고 예. 얼마 전에 미국에 귀국하는데 몸수색을 당했어요. 예. 자료 못 나가게 한다고. 앞으로 그 업체는 연구개발 못합니다. 아주 무섭게 들어오고 있어요. 예. 한국형 전투기
이 올해 보람의 사업이라고 개발 결정한다는데 예. 미국이 그냥 안 놔둘 겁니다. 반드시 죽여버립니다. 자, 이걸 누가 풀어야 되겠습니까? 정부가 풉니까? 못 풀겠죠. 지금까지 한미 관계를 보면 누군가 막후 교섭을 해야 돼. 우리 외교부가 푸냐, 국방부가 푸냐. 예. 미국이 기침하면 감기 걸리는 사람들인데 예. 얘들은 못 풀어요. 방위사업청 못 풀어요. 미 대사관이 얼마나 무서운 조직인가를 봐야 돼요. 네. 그리고 여기 국내에 있는 미 상공회의소, 암참이라고 하죠. 네. 그 주로 회장사를 누가 맡습니까? 주로 보잉사가 맡습니다. 아니면 록히드 마틴. 방산업체가 맡고 있고 대사관과 CIA가 연결돼 있어요. 네. 그러면서 연중 감시합니다. 우리를. 이거를 정부 시스템이 한다. 전 무능한 방위사업청이? 이거 올해 연말쯤이면 아마 제 말의 결과를 보실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국 방위 산업이 무너지는가? 막후 교섭을 하는데 무기 로비스트는 꼭 필요한 존재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제대로 활용만 하면.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그 로비스트가 미국에도 일정하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옛날에 박동성 스캔들 보십시오. 하긴 아까 얘기했던 그 이스라엘? 네. 거기 활용하면 되겠네. 차라리 이스라엘에 돈 주고 부탁하지. 미국 그 조회를 설득하려면. 그죠? 그렇죠. 우리가 한미 관계 성과만 올리면, 네. 외교적 성과만 올리면 그걸 조사하러 이스라엘 로비스트가 한국으로 옵니다. 그러면 계속 나오는 이른바 자주국방이라고 하는 이 네 글자, 이 개념은 그렇게 네. 간단한 얘기가 전혀 아니네요. 간단한 얘기가 아니죠. 로비절한 이스라엘은 됐고. 예. 맨날 눈치만 보던 한국은 안 됐지. 예. 이스라엘이 인구가 우리 5분의 1이고 네. 면적이 한반도 10분의 1밖에 안 되는 나라인데 네. 저 나라는 했고 예. 우리나라는 안 됐다니까.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첫째, 아까 무기 로비스트가 예를 들어서 이제 전략 단계에서 프로젝트부터 기획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거기서 무기를 팔아먹기 위해서 네. 기획을 과도하게 한다든지 네. 그래서 세금 낭비라든지 네. 그다음에 우리 군 체계하고 맞지 않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한 케이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사이비 로비스트가 껴가지고 네. 중기 국방 계획에도 없는 무기 사업, 예정에 없던 무기 사업이 갑자기 끼어들기 식으로 들어와서 말아먹어버린 사례들 있죠. 지금 해군의 함정에 가면은 갑판에 거치장스러운 받침대 하나 있어요. 아주 꼴 보기 싫은 거 하나 있어. 이게 왜 생겼냐? 불란서체 미스트랄이라는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을 우리 육군이 사용한다고요. 네. 그런데 어느 날 합참이 무슨 로비를 받았는지 이걸 배에서도 사용해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배에서 쏴라. 이래가지고 해군에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그 미스트랄 지대공 미사일을 줬어요. 배가 그렇게 출렁거리는데 그거 잘 쏠 수 있나요? 출렁거리니까 못 쏘거든. 예. 그러니까 이왕 줬으니 명분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받침대를 하나 세워서 거기다 놓고 쏴라. 그러면 좀 그러니까 잘 될 거다. 미스트랄은 육지의 기지에서 썩고 있고 예. 그다음에 받침대만 서 있어. 그래요? 네. 지금도 그래. 그런데 이게 불란서 커넥션이라고. 당시 이것이 결정될 미스트랄이 들어올 때 무기중개상 유명한 이 불란서 무기를 독점 납품한 에이전트가 하나 있고. 네. 그자하고 연결된 게 당시 권영해 안기부장. 김영삼 정부 때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국방부에 까꾸로 작업을 해. 그래가지고 국방부 획득국장을 불러내요. 네. 거기에 불란서 대사가 배석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들여와서 써먹지도 못한 무기가 꽤 있어요. 많아요. 혈세 그냥 갖다가 퍼붓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이 바로 잘못된 로비가 초래한 예산 낭비, 자원 낭비예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진짜 로비스트는 우선 한국의 입장에 편을 들어줘야 되고 네. 외국 업체와 싸워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쪽 무기를 또 사주는 이런 건데 그런 사람들은 만들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인데 무기 로비스트는 얼마나 버느냐? 이게 이제 궁금한 건데 자, 그러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프로젝트를 기획을 해서 결국은 도입하기로 결정을 했고 한국 정부가 그래서 도입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특정 방산업체에 이제 무기를 도입을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수수료를 그 방산업체에서만 받습니까? 한국 정부에서도 받습니까? 그건 공급업체가 주는 거죠. 그렇죠. 자, 제가 그걸 설명드릴게요. 네.
모든 비용에 대한 정산, 로비스트가 돈을 받는 정산하는 것은 딱 기준이 있어요. 계약이 체결된 날이 있잖아요. 네. 한국 정부가 이제 외국 업체 무기를 계약하기로 계약서 한 날 끝내야 돼. 하루도 넘기면 안 돼. 정산은? 네. 그날 입금이 돼야 되는 겁니까? 그날 확실히 입금이 돼야 하는데 입금 방식도 예. 이건 과거 얘기입니다. 물론 통장에 입금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로 입금을 해요? 어디 스위스나 마카오나 어디 그 계좌를 개설해서 예. 그걸 인출하는 방법이 적힌 쪽지를 건네는 걸로 계약이 다 끝나는 거예요. 정산이. 아, 그래요? 네. 자기 통장으로 넣는 게 아니네? 아니. 그럼 돈을 주는 데에서 스위스나 이런 데 계좌 하나 개설해서 네. 거기다 돈 넣어놓고 네. 아 여기다 돈 넣어놨으니까 이렇게 인출해라. 네. 얘기해 주면 끝난다? 그러니까 요거는 음성적인 로비 그 과거에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은 예. 많이 달라졌죠. 예. 예, 지금은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 명예훼손할 수는 없어요. 그런 어떤 수입 협회라는데 무기 분과가 있고 지금 정상적 수수료는 이런 식으로 정산할 필요가 없어요. 네. 근데 국제거래는 달라.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예컨대 린다가 첫 딜이 사우디에서인데 네. 전투기를 파는데 네. 싸게 주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사우디의 왕자가 그러지 말고 한 2배 가격을 올려라. 아, 그리고 나한테 바쳐라. 그리고 네가 자금 조성을 해 나한테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그때 전투기 사업 한 번 딜에 자기의 몫으로 돌아온 게 한 1,300억 원 한화로 됐대요. 그때부터 저기 미국에서 다닐 때는 자가용 비행기 타고 다녔어요. 집 저택에 활주로도 깔았고. 영화에서는 보는 장면인데. 아니 이건 팩트라고. 그리고 남미 뭐 이런 데 가서 비슷하게 딜을 했다고. 예. 그런데 이 정산하는 방식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계약한 날 끝내야 돼. 정산율은 한 몇 프로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저기 전투기 가격을 2배로 올려달라고 구매자가 꼬신다니까. 하긴. 부르는 게 값이지 무슨. 엿가락이겠구만. 엿가락이지. 올리면 올릴수록 좋은데. 예. 그래도 이 국제 공장가라는 거 없습니까? 한 10%다 뭐. 그런 거 없어요? 없어요. 그다음에 저기 그다음에 어디 약소국 뭐 제가 아시아 국가도 그런 데가 있어요. 이게 외교 문제가 될까 봐 내 국가명은 안 밝히겠는데 네. 그 나라 들어갈 때는 정문 수위부터 돈 깔고 들어가야 돼. 그래요? 네. 그다음에 저기 독재 국가. 예. 요즘 무기 좀 사대. 내가 신문 보니까. 그래요? 여기는 아예 정치 자금부터 만들어야 돼. 그렇죠. 무기 그렇죠. 협상은 뒷전이고. 그렇죠. 예, 이렇게 돼 있고. 그나마 한국은 사건이 많이 터져 많이 깨끗해졌죠. 예. 그러니까 한국 같은 나라가 오히려 정상적인 그 로비스트 양성화하기에 적기가 된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안 그런 나라가 대다수. 국제 무기 거래가 국제 무역량의 약 한 5% 됩니다. 근데 국제 비리의 50%입니다. 아니 이 얘기도 국제 투명성 협회가 얘기한 거예요. 아주 상징적인 데이트네. 그냥 그 데이트 하나로 모든 얘기가 다 끝나버리네.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한탕주의가 뛰어들만 하지 이게요. 예. 그런데 우리 무기 수출 다 실패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죠. 로비에서 다친 거예요. 그것 한번 여쭤봤는데 그러면 우리도 무기를 수출하잖아요. 부분적이지만 네. 그러면 우리도 로비스트를 고용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당연하죠. 예. UAE 아랍에미레이트에 한 4년 전에 우리가 T-50 수출을 실패했는데 네. 이태리의 핀 메카니카라는 회사에 아음속 항공기 성능도 떨어지고 개발도 안 된 거에 졌어요. 예. 우리 초음속 고등훈련기가 황당무계한 일이에요. 그건 원래 초음속 고등훈련기 살려고 한 사업인데. 그러면 그것도 뒷돈이 간 건가요? 저기 이태리 쪽에서? 그건 어떻게 된 내막이냐면 예. 마호메드 왕세제라고 있어요. 예. 이분이 영국 공군사관학교를 나왔다고. 예. 그 동기생을 로비스트로. 그 앤드류라는 그 동기생 로비스트를 고용한 거죠. 이태리에서. 그다음에 여자 로비스트도 그 밑에 1명, 2명이 뛰었어요. 그래서 그 자동차 경기장도 만들어준다, 뭐도 만들어준다 해가지고 아랍에미레이트의 경제개발 계획을 아예 만들고 거기에 아음속 항공기를 끼워넣은 거죠. 그래요? 예, 그렇게 공세를 펴니까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 때 노 대통령이 그것 때문에 그 UAE 갔던 건데 네. 대통령이 가고 총리가 가고 공들여 가지고 다 해놓은 거를 이명박이 날려버렸어요. 그래요? 네. 원전 수출했다고 그렇게 그 호들갑 떨었는데 아랍에미리트예요? 원전은 그
T-50이 떨어진 다음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이명박 대통령이 T-50 수출을 뭐 망가뜨렸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그때 방위사업청장 하는 변무근 씨가 예. 똥폼 잡고 가가지고 예. 내가 대통령 특사로 왔다. 우리는 경제 협력은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저자가 돌아가서 한국에 비행기 내리기 전에 발표해버려라. 해가지고 6월 달에 발표하기로 했던 거를 4월 달에 이태리째로 선정한다고 발표해버렸어요. 가서 고압적으로 했군요. 그러니까 한국형 로비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우리 관료들이 예. 가서 사진 찍고 악수하고 뭐 정상회담 하듯 하면 내가 가서 일하고 왔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거 진짜 참. 근데 가서 계속 말실수를 해. 왜냐하면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아까 로비스트는 필요악이라고 말씀하셨잖아. 네. 진짜 필요악인 게 기준을 뭘로 세우느냐에 따라서 이 판단과 가치 판단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네. 완전히 달라져 버려. 그렇죠. 우리 그 고위 관료들 장차관들은 자기가 순방만 하면 상대국이 감동하는 줄 알고 이게 일했다 로비라고 얘기하는 건데 한마디로 외국에서 웃습니다. 우리 국방장관 방위사업청 하는 거 보면. 알겠습니다. 참 얘기를 들어도 끝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겠죠? 해야겠죠. 자, 이 무기 로비스트의 세계 지난주와 오늘 2회에 걸쳐서 한번 좀 쭉 털어봤는데 그래도 좀 사실 궁금한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건 나중에 뭐 또 번외편으로 한번 더 이제 추가적으로 짚을 수 있을 때 한번 좀 짚도록 하고요. 무기 로비스트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대표 오연호입니다. 오늘 방송 잘 들으셨나요? 오마이뉴스는 10만인 클럽 회원 여러분의 후원으로 이탈남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마이TV의 대선 올레도 10만인 클럽 덕분이었습니다. 이탈남과 오마이TV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제작자입니다. 월 10,000원에 참여 10만인 클럽 회원이 되어 주십시오. 오마이뉴스 첫 화면에서 직접 가입하시거나 02-733-5505 내선 274번으로 전화 주시면 담당 직원이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7,500명입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경찰 윗선이 개입을 했건 안 했건 그 문제는 둘째치고 국정원의 정치 개입 사건으로 규정이 된다면 이 자체로도 사실은 큰 사건입니다. 정상적인 국가라고 한다면 나라가 뒤집어질 수도 있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사건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평온한 편인 것 같습니다. 이게 왜일까요? 너무나 징글징글 맞아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둔감해진 걸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이것은 결코 묵과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입니다. 국민적 관심사를 여기에 집중을 해서 차제에 뿌리를 뽑아야 되는 이런 사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만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탈남 김종배였습니다.